부용산 산허리에 잔디만 푸르러 푸르러 솔밭 사이사이로 회오리 바람 타고 간다는 말 한마디 없이 너만 가고 말았구나. 피어나지 못한 채 붉은 장미는 시들었구나. 부용산 산허리에 하늘만 푸르러 푸르러 그리움 강이 되어 내 가슴 맴돌아 흐르고 죄를 없는 석양은 저만치 홀로 섰네. 백합일시 그 향기롭던 너의 꿈은 간데 없고 돌아서지 못한 채 나 외로이 서 있으니 부용산 저 멀리에 하늘만 푸르러 푸르러 (6월) 장수남. 6월 어찌 잊으리까. 나 어릴 때 그날의 피바람 다 나는 보았네. 반세기 피 흘린 역사 나는 다시 보았네. 6.25 민족의 비화, 삼천리 지옥의 강산, 조국은 울었네. 민족의 수호천사, 젊음 불태운 호국 영령들이여, 당신들의 위대한 죽음 나는 지금 말하리다. 민족의 뜨거운 가슴 당신 기억하고 울지 않는다고 나는 말하리라.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오늘은 6.25의 날입니다. 민족상잔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이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쳤던 이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제 부용산과 6월이라는 그런 시를 읽어봤습니다. 부용산은 박기동 작사, 안성현 작곡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내력을,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고 나시면, 다시 들으면 굉장히 가슴이 절절한 그런 감동이 올 겁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물론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를 설명을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감동이 새로워질 겁니다. 이 노래를 작사한 사람은 박기동 선생님입니다. 박기동 선생님은 1917년도 여수 돌산에서 출생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일본 관서대 영문과를 졸업을 하고 벌교중학교라든지 순천사범, 그러니까 요즘에 교대죠. 순천교대, 그 다음에 이제 항도여중은 목포여고입니다. 그런 데서 재직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순천사범 재직 중에 누이 동생이 일찍이 결혼한 그 누이 동생이 폐결핵으로 아이도 없이 24살에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을 벌교에 있는 그 부용산에다가 안장을 하고 내려오면서 얼마나 안쓰럽고 가슴이 점이겠어요. 그래서 그 동생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일종의 제막매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지은 것이 부용산이에요. 그런데 이제 1절만 이제 지어놨습니다. 그 후 1948년도에 선생님이 이제 목포 항도여중, 지금의 목포여고로 발령이 나서 이제 그 국어교사로 재직 중인데, 거기에서 또 그 뛰어난 문학도이자 아주 수제자, 아주 천재적인 그 제자 김정희라는 그 학생이 폐결핵으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발칵 뒤집혔고 비탄에 젖었겠죠. 그래서 이를 슬퍼한 음악교사로 있는 분이 안성현 선생님인데, 안성현이 이 박기동 선생님의 시를 써놓은 것을 이제 시에다 곡을 붙인 것이 이 부용산입니다. 그때는 굉장히 폐결핵으로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 안성현 선생님의 동생도 폐결핵으로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통점이 있었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곡을 붙여서 부용산이 탄생한 겁니다. 이 안성현 선생님, 작곡가 안성현 선생님은 1920년에 나주 남평에서 출생하신 분이고, 일본 도음악학교를 나와서 이제 경희대 또 대학원, 나중에 대학원에 나와서 문학박사 학위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악가이자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로 아주 미남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조선대 국문과 교수도 하고 항도여중 교사라든지 그러니까 목포여고 또 전남여고 지금의 그 학교에서 재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음악이 이제 항도여중에서부터서 이제 발표를 하면서 불러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 목포 일대에 퍼져 나갔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이 이제 벌교에서 일어난 이제 사건이기 때문에 벌교에 이제 박기동 선생님이 동생을 묻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도 이제 이 노래를 불러줬고, 점점점 이 호남 일대에 이게 이제 광주에도 불려지면서 주로 부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외롭고 고통스럽고 고향을 예를 들어서 인민군들이라든지 일종의 빨치산들,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수감자들, 억울하게 수감된 사람들이라든지 핍박받은 사람들이라든지 노동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저항가요식으로, 그러니까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그런 슬픈 가락이잖아요. 애조띵 곡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불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 불순분자들, 빨갱이들의 노래다 해가지고 자유당 시절과 군사정권 시절을 전부 거쳐서 그 전혀 이념과는 관계가 없는 노래인데도 불구하고 불온분자들이 부르는 노래다 해가지고 그 작사 작곡자들을 괴롭힙니다. 막 불러다가 취조도 하고 어떤 사람과 연결이 됐냐고 그러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끌려가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안성현 선생은 이제 그때만 해도 이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때기 때문에 북한은 예술이 좀 자유롭다, 비교적 자유롭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일단 이북으로 갔고 또 옛날에 이제 거기서 살았던 기억도 있기 때문에 이제 갔었는데 그 이후로 38선이 쳐지게 되면서 영영 못 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86세로 거기에서 2006년도 평양에서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안성현 선생님은 그 부용산 외에도 내 고향이라든지 낙엽이라든지 또 뭐 그 진달래라든지 그런 곡들을 한 23개 정도 곡을 작곡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 민족의 슬픔과 한을 그 아름답게 승화시킨 걸로 이제 유명한데요. 이분이 우리가 잘 아는 엄마야 누나야, 너무 그 김소월 시잖아요. 김소월 시에다가 이제 작곡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일화를 지난번에 제가 그 초등 그 친구들 모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은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우리는 남학생들하고 배워보지를 않았어요. 여학생들만 이제 6학년 때까지 반이 됐었는데 우리 이제 여자 친구들하고 같이 이번에 그 남평에 있는 디딜강을 안내해가지고 갔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 공원에 그 공원처럼 이제 그 강이 조금 이렇게 작은 강으로 흐르고 그렇게 공원처럼 이제 조성이 됐는데 거기에 이렇게 막 들어가니까 그 어떤 노래비 같이 거기 위에가 엄마야 누나야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반가워서 엄마야 누나야라는 말만 듣고 우리가 들어가면서 엄마야 누나야 막 불렀어요. 근데 그 밑에 이제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것이 안성현 선생님이 이거를 작곡을 했고 이런 내용이 노래비와 더불어서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주 그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꼈거든요. 아니 안성현 선생님이 이 엄마의 누나를 작곡했단 말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아름답고 순수하고 맑은 정말 하늘과 호수 같은 노래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작곡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안성현 선생님 작곡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이북으로 안성현 선생은 갔는데 그 뒤로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박기동 선생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박기동 선생 계속 붙잡혀가고 감시받고 가택조사받고 막 체포되고 막 이런 시달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받으면서 그러자 82년도에 부인조차 사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냥 견딜 수 없어가지고 학교도 다닐 수가 없죠. 직장 재직할 수가 없죠. 그렇게 되니까. 그게 굉장히 생활고에 시달리고 고통을 받다가 견디지를 못하고 90년도 초에 호주로 이민을 갑니다. 박기동 스님이. 호주로 이민을 가는데 재산도 없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겨우 호주 국가로부터 7평짜리 임대 주택을 이제 배당을 받아가지고 살면서 혼자 살면서 그야말로 이제 그 호주 정부에서 주는 40만 원을 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생활이었어요. 그리고 고국의 그리움이라든지 자기가 능력이 정말 훌륭한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이분이 많이 알고 배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국 땅에서 그렇게 외롭게 이렇게 생활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소식을 듣고 이제 그 호주에 이제 호주를 목포 출신의 김성욱이라는 그 연극인이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박기동 선생님한테 부용산 2절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뭐 나이도 들고 거절했겠죠. 그런데 이제 그 거기까지 찾아오는 성의도 있고 하니까 그거를 이제 지어서 거기서 만들어 줬는데, 이 사람이 2절에, 그러니까 이 노래가 이제 52년 만에 나오게 되는데, 돌아서지 못한 채, 이게 2절 소개가 나 외로이 예 서 있으니, 이 대목에서 한 30분간 오열을 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004년도에 귀국을 이제 여기 고향 사람들도 있고 아무튼 아이가 이제 많이 들어서 귀국을 해가지고 뼈는 이제 저국에다 묻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죽음을 좀 미리 예감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2004년도에 귀국하고, 그래가지고 안치환 씨에게도 또 별도로 안치환 씨가 내 마음에 제일 맞게 이렇게 부른다 해가지고 2절을 건네주면서 불러달라고 부탁을 하고 2005년도에 파란만장한 생을 한국에서 마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듣고 나니까 너무 정말 가슴이 절절하고, 또 이런 사람들을 6.25가 어디 개인의 정말 잘못을 된 것이 아니고 민족적 비극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6.25고 이 노래를 한번 불러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환경 관련 문제는요, 제목을 버려진 음식 누군가는 굶주리는데, 이런 제목으로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은 예로부터 그 넉넉한 음식 속에서 인심이 묻어난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밥을 줄 때라든지 언제나 푸짐하게 주는 것이 미덕이라고 여겨졌었죠. 그러나 21세기 들어 이제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생각들은 점차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인식이 되었고, 음식 문화도 많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식량 생산해낸 식품들은요, 전 세계 인구가 먹고 남을 만치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생산해낸 식품의 3분의 1 정도가 쓰레기로 버려집니다. 버려지는 식품은 세계에서 굶주리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양이기 때문에 기아에서 죽어가고 또 굶주림에 고통받을 필요가 없을 텐데, 문제는 왜 이렇게 전 인류에게 그 식품 공급이 공평하게 배분되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여러 가지 공평하지 못한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식품은 우리 전 인류가 다 먹고도 남을 만치 생산을 하는데 왜 기아에서 허덕이는 사람 인류가 있느냐, 이런 이제 문제 이유를 이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식품은 시간과 온도 상황에 따라서 상하고 썩잖아요. 썩기 때문에 운송이 천문학적인 그런 많은 또 경비가 비용이 들고, 운송 자체가 용이하지 않으면 국경 이동이 용이하지 못합니다.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이제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또 쉽지 않는 일이죠. 그리고 이제 전쟁이나 국가 간 분쟁에 의해서,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라든지 그 분쟁,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서 생산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농업식품들이 그런데도 제약을 받거나 생산을 못 해놓거나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나 국가 분쟁이 생기면 그 농업 기반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수출이 중단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도 그런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팬데믹 우리가 이제 코로나 같은 것도 겪으면서 알 수 있겠지만 팬데믹 시대 전염병의 이동이 음식물로 해서 옮겨오기 때문에 그것도 그런 우려가 있지요. 그래서 타국으로부터서 건너오는 식품은 마음 놓고 수입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생산국의 또 생산국이라든지 또 다국적 기업들의 경제 논리, 경제 논리로 경제적인 문제로 식품 가격을 올리거나 또 묶어놔 가지고 비싸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판매한다든지 그런 이 속을 차리기 위한 것에 또 물리게 되면은 수입에 의존하는 어떤 개발도상국 또 가난한 나라들 이런 나라에서는 식량 수급이 충분히 확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돈도 없는데도 사들일 돈도 없는 데다가 또 물량마저도 충분히 원활하게 공급을 안 되면 뭐 식량에 굶주리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는 지구 온난화와 이상 기후로 인해서 국가나 지역에 따라서 식량 생산이 부족하거나 또 불안정하기 때문에 자국의 식량 비축을 위해서 우리나라도 비축을 하고 있잖아요. 비상시를 생각해 언제나 비축이 돼야 됩니다. 적어도 몇 달치 뭐 3개월분 6개월분 이렇게 비축을 하고 있죠. 심지어는 뭐 1년 먹을 양도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오래 두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좀 먹기가 식품이기 때문에 변질이 되거나 그러면 또 이제 다른 것으로 돌려서 이제 주고 그렇게 소모시키고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국의 그 국민들의 식량 비축을 위해서 타국에게 배려나 윤리적 분배가 용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량의 균형을 갖지 못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음식이 부족한 나라이건 풍부한 나라이건 인류가 생존하는 한 음식물 쓰레기 발생은 필수적입니다. 많건 적건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 음식물 쓰레기는 수질오염이나 토양오염이나 또는 그 지구온난화에 따라서 그 지구온난화에 기여하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기여한 것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노력을 우리는 꾸준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가정과 음식점에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줄이는 방법. 자, 일주일치 식단을 짜서 그 양만큼만 재료를 삽니다. 그 양만큼만. 그러니까 이제 식단을 좀 짜면 좋겠죠. 그래가지고 먹는 양도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식품 구입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소량으로 그러니까 적은 양 낱개로 포장된 거 그런 것들을 재료를 사가지고 식품을 구입합니다. 저도 경험해보면요 조금 싸다 그래가지고 크게 한 보따리로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 싸다 싶어 갖고 사요. 그러면 영락 없이 그거는 반 이상 뭐 썩거나 뭐 못 먹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낭비잖아요. 싼 것이 싼 게 아니죠. 싼 게 비지떡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쓸 만큼만 먹을 수 있는 만큼만 적게 포장되어 있는 것들을 구입한 것이 정말 오히려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보면. 그 다음에 주 1회 냉장고를 정리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 냉장고를 정리를 하면서 먼저 구입한 음식물부터 식품부터 조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가족 수와 식사량 양에 맞춰서 적당량을 조리를 합니다.
식사량이 적은데 그 많이 막 해서 남기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조리한 음식은 적어도 한 번 하면 한두 끼 이내에서 다 먹어야 합니다. 다 먹는 게 좋죠. 그 다음에 냉장고에 넣는 용기 있잖아요. 그 용기에다가 식품명과 구입일자를 다 써서 견출지로 써 붙여 놓죠. 그러면 아, 이거는 뭔 음식이다. 그리고 언제 샀구나 알 수 있으니까 먼저 산 것부터 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싱크대 걸름망에서 물기가 있잖아요. 물기가 이제 쑥 빼가지고 그 음식들 옆으로 이제 빼놓으면 그 물기가 딱 마르죠. 좀 마른 다음에도 그래도 또 버릴 때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싸서 그렇게 물기가 없이 그렇게 버려야 된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활에서 얻은 그 경험을 그냥 이렇게 한번 그래도 이 경험이 작은 것 같지만 이것이 환경 그 음식물 쓰레기 문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이기도 하니까 우리가 한번 좀 그냥 허투루 지내는 것보다는 조금 생각을 하면서 지내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음식점에서 줄이는 방법은요, 이거는 거의 실천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거론할 필요는 없는데 여기서 그냥 간단히 아는 대로만 다시 한번 상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고객수 오는 숫자가 있잖아요. 우리 집에는 200명이 온다, 뭐 100명이 온다. 그런 거를 이제 평균적으로 언제나 해서 그만큼 식품의 재료를 구입 사입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구입한 그 식품 재료를 산 순서에 따라서 조리를 하죠. 다 이거는 실천을 하리라고 생각한 문제입니다. 그냥 다시 한번 거론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상차림의 양은 요즘 애들은 전부 다 많이씩 안 줘요. 조금씩 주죠. 조금씩 담아가지고 먹고 모자란 것은 추가로 달라가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갖다가 먹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것도 뭐 굳이 뭐 특별한 일은 아니죠. 그 다음에 남긴 음식에서 중요한 것은 남긴 음식에 이물질을 집어넣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남기는 이물질을 그 뭐 이쑤시개라든지 휴지 같은 것들을 그 남은 음식에다가 막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재활용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음식점 사장님들은 철저히 그 직원들을 시켜서 이물질을 제거를 한 다음에 재활용하는 걸로. 재활용률이 더 높죠. 그럼 깨끗하면은. 그래서 그 음식물은 사료로 쓰거나 비료로 쓰거나 이렇게 재활용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쓰레기로 잘못 생각하고 이렇게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이제 버리죠. 그러면 이렇게 일반 쓰레기인가 아니면 음식 쓰레기인가 구분을 못하고 버리는 것이 있는데, 얼핏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두껍고 딱딱한 야채나 잎과 줄기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음식 쓰레기가 아니고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옥수수 수염이라든지 껍질이라든지 대 이런 것은 반드시 뭐 버려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각종 그 야채의 껍질이나 뿌리, 뭐 양파 껍질이라든지 뭐 마늘 껍질이라든지 껍질 같은 것도 당연히 일반 쓰레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계란 껍질이나 아니면은 조개 껍질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이제 일반 쓰레기로 가는 거고요. 생선이나 육고기의 뼈다귀 같은 거 이런 것도 당연히 일반 쓰레기로 가야만 되고요. 음식 쓰레기로 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물기 있는 뭐 내장이라든지 지느러미라든지 날개 이런 거 있죠. 생선 같은 것들,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거 그리고 깨끗한 거 이런 것들만 이렇게 음식 쓰레기로 가고, 좀 이상하게
그 재활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것 전부 다 일반 쓰레기로 가야 됩니다. 그래도 또 그것들도 말려서 건조시켜 가지고 버려야 되겠죠. 자, 우리나라는 그 재활용률이 낮습니다. 재활용률이 낮아서 대체로 이제 매립을 해야 하는데, 매립하기에 국토가 좁죠. 우리나라 국토가 좁는데 끝도 없이 나오는 이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지 확보가 어려워요. 그렇기도 하고, 또 매립을 한다 하여도 그 침출수, 흘러내리는 그 물로 인해서요, 스며드는 그 물로 인해서 수질오염이 되고 토양오염이 되고 또 악취가 많이 나죠. 많이 발생해서 가능한 음식 쓰레기를 줄이는 것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기를 제거하여 버리는 습관을 꼭꼭 갖도록 해야 하고요. 내가 함부로 버리는, 내가 먹기 싫다고 버리고 뭐 남은다고 버리고 이렇게 먹기 싫다고 버리고 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이 버리는 이 음식물들은 누군가에게는 굶주림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양식입니다. 양식이라는 그런 생각을, 생명의 양식이라는 생각을 갖는 그런 공동체적인 인식과 각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내가 하는 이 행동은, 내가 하는 이거는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아니면 이 전 인류애적인 것, 공동체적인 관심, 이런 것들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